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원 교수,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한국도전번역학회 회장, 한국경학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는 많습니다만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고 오늘 오전에 2시간 우리 강의를 해주실 이영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향교의 강의를 몇 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청중이 많은 또 향교의 학습당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걱정도 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인심과 도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한문을 여기 와서 오래 배워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중용이라는 책을 펴보면은 거기에 중용장구 서문에 인심과 도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인심과 도심이라는 말의 소종에는 사설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묘전, 순전, 대우모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우모에 보면은 묘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하는 말씀에 또 인심, 도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심은 말 그대로 사람 인자, 마음 심자고 도심은 길도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심과 도심은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위서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득한 중국 고대 상고시대의 소위 말하는 성왕들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내뱉은 말 중에 하나가 인심과 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결국은 공맹을 거쳐서 정자 자사를 거쳐 맹자를 거쳐서 주자의 시대에 오면은 이 인심 도심이라는 것이 동아시아 유학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자는 인심과 도심을 어떻게 설명을 해냈느냐 하면은 중용장구 서문에서 인심도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임금, 순임금 이래로 아까 말씀드린 공자, 맹자, 정자, 자사를 거쳐서 맹자의 시대까지 인심도심에 관한 이론들이 쭉 이어지다가 잠시 멈추고 송대 정자에 와서 다시 그게 이제 되살아나고 내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인심도심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 이러면서 중용장구 서문에 인심도심에 관한 논의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구현을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유학을 사실 예전에 공부하던 이들은 이 중용장구 서문의 인심도심론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불교의 팔만대장경의 언어가 딱 한 편의 논문으로 집약된 게 반야심경이라고 하면은 유학의 반야심경은 중용장구 서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중용장구 서문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중용장구 서문의 내용의 핵심이 인심도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득한 상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1200년대를 살았던 주자 그리고 주자이 원대 우리로 치면 고려 말에 한반도로 전래되고 그 이후 2조 500년간 우리 사상이나 학문의 근간이 주자학이 되었을 때 이 주자학에서 인심도심론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건데 따지고 보면은 2, 3천 년의 세월 동안 중국이나 한국이나 월남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인심도신론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였는가?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죠. 심경부주라는 책, 태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심경부주라는 책에 보면은 주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인심도신론은 기본적으로 학문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성현들에 의해서 발화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류가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문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발화된 성인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내용의 핵심이 인심도심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당시에 왜 인심도심을 이야기했는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인심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경이나 시경이나 혹은 그 아래의 사서를 읽고 그 다음 그 아래에 쓰여진 역사서인 춘추나 사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요, 조금 형태는 다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떤 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로병사예요. 인간은 태어남이라는 이 행위 자체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인지가 깨어고 보니까 누구를 엄마로 삼아 누구를 아버지로 삼아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고, 뭐 그렇게 이제 쭉 살아왔는데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린 시절을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중장년층을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맛보는데 우리 삶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이 희노애락에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줬던 것,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줬던 것은 짧고 그나마 짧은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은 길고 오래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늙는데 이 늙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피부가 늙어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도 있고 내 육신도 병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내 육신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만 맞닥뜨린 문제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아득한 과거에 인간이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모여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해서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자연적으로 낫든지 뭐 그야말로 한의학 지식이 나오기 전에는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한 40대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80쯤 됐다고 하면은 과거의 인간들에 비해서 내가 배를 더 사는 거거든.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한 40 전후를 살면서 온갖 그 신선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짐승의 해를 당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질병에 들거나 이래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득한 과거에 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이 태어나 살다 죽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괴로운데 인간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육체의 몸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은 산야에 가가지고 혹시 내가 몸에 병이 들면은 이거 뭐 좀 낫게 할 수 있는 뭐 풀이 있나 싶어가 찾아갖고 막 먹어보거든요. 그 먹다가 독초를 뭐 죽기도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찾아 먹다 보니까 내 몸에 이로운 풀들이 있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나중에 이제 한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마음에 생기는 이 괴로움이라는 병도요, 이게 정말 내 육신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서 그 약재를 찾듯이 마음에 생기는 이 병의 괴로움도, 마음에 생기는 괴로움이란 이 병에서도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나,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심이나 도심이라는 논리를 개발한 거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육신이 병들었을 때 약초를 찾듯이 마음이 괴로움으로 물들어갈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초,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심과 도심에 관한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학문이라는 것이 설정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떤 논리로서 굉장히 훌륭한 인간들에 의해서 제기된 거죠. 이제 인심도심에 관한 논의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짤막한 글을 써서 여러분들 이제 나눠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첫 대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괴로운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대체로 보면은 세상 살아가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을 또 극복하고 다시 살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쌓이면은 그걸 가리켜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생로병사를 겪건 아니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좌절을 겪건 이별을 겪건 이런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생성되었을 때 과연 이런 괴로움의 연원, 불행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한 거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주변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괴롭고. 근데 실제로 그 너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환경이란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할 때는 다 뭐냐 하면 내 주변에 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럼 심지어 몸도 타자화를 시키면 몸이 병이 들면 괴로운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외적 현실에 의한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과연 인간이 외적 현실에 의해서 동질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컨대 이제 이런 거 있죠. 서울에 살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 그러면은, 이게, 저 아들도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요새는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듭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서울로 유학 온 애가 뭐 이렇게 돈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주일 해도 3끼를 라면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힘들겠죠, 그죠? 라면만 먹으면. 그러면은 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내가 나가서 알바를 했는데 집세 내고 나면 진짜 일주일 삼시세끼를 라면만 먹어야 되네. 이러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내 친구는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심지어 자가용 몰고 다니는 애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밥대가 아닌데 너무 배가 고프면은 뭘 주냐 하면은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라면을.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의 라면을 맛보면요, 그 사람들 표현에 가면 이건 천상의 맛이라고 해요. 북한에도 라면인데 거기는 스프가 없대요, 결정적으로. 면이 우리처럼 꼬들하지가 않아. 근데 그 식당 아줌마나 직원이 라면을 끓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유 지금 밥대가 안 돼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라면을 끓여서 스프를 넣고 파를 썰어 넣고 계란을 띄우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단간부도 이런 라면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입에 그 라면을 처음 먹고 나면은 한동안 계속 라면을 먹게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라면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한국의 대학생은 일주일 동안 라면을 먹으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해지는데 외적으로 있는 이 라면은 동일한 라면인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해요. 그럼 이게 라면 탓입니까? 그러니까 그 라면을 받아들이는 내 탓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인간은 괴로움을 느끼는 이 조건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라면이냐 아니면은 이 라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작용 탓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라면 탓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라면을 밥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철학이 소위 말하는 사회 철학이에요. 나중에 이게 막시즘으로 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라면 탓이라기보다는 내 내면에 라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더 큰 거다 라고 해서 내 내면의 문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성된 철학이 사회 철학인 거예요. 아주 심성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선시대로 따지면 전자의 포커스를 맞춘 거는 실학이고 후자의 포커스를 맞춘 거는 주자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인간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라면 탓이기도 하고 라면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되거든요. 유학으로 치면은 라면 탓이라고 해서 라면에 초점을 맞춰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숙이 지인의 지인이라면은 너의 내면에 라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다라고 해서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유학의 시도가 숙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숙이 지인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유학은. 안과 밖을 동시에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학은 말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라면 쪽으로 치중하거나 라면을 받아들이는 마음 쪽으로 치중하기도 했어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지만. 그래서 예컨대 조선 전기에서는 이제 라면을 받아들이는 마음, 수기 쪽에 치중을 했다면 후기에 가면은 임병양난 이후에는 라면을 밥으로 바꾸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실학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수기 치인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치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과연 뭐가 더 문제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라면이 문제인가? 라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인가? 라면이 문제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는 한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해보면 굶는 애가 없어요. 아무리 식비가 올라도 최소한 라면을 먹을 수 있고 또 학교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제가 이제 경상북도 영양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저를 놓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19이 저를 놓고 20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동생들을 놓으니까 이제 좀 힘드셨는지 그게 고향 그 시골에 동생들하고 저를 내두고 혼자 이제 대학을 다니셨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셨는데 그래 봐야 20살 중반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20살 중반 된 청년이 갓 취직을 하니까 부인하고 자식을 다 데려오기가 뭐하니까 동생만 데려가고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이제 키웠죠. 근데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학교에 가는데 한 10리길을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걸어가니까 한 1시간 반 걸리죠. 1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우리 집이 제 기억에 그 동네 유일한 기와집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한 기와집인데 그때 너무 시골에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린 기억에 호롱불, 촛불, 나무불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2학년 때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내가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서 보면은 점심때가 딱 되면은 저희 집이 기와집이었기 때문에 항상 밥을 넉넉하게 싸가고 반찬도 뭐 맨날 김치만 먹는 게 아니고 오뎅도 사가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 그걸 몰랐는데 참 그게 미안하기도 한데요. 우리 그 친구들이 1시간 반을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8살, 9살이잖아요. 학교에 걸어갔는데 그때 국민학교인데 걸어가서 점심때가 되면은 도시락을 안 꺼내고 사라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나중에 부산으로 가서 큰 그 기업에 취직해서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을 못 사준 거야. 쌀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그 아버지하고 할머니 여쭤보니까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매우 가난해갖고 학교 보내는 것도 그 사명제가 있었는데 용했대요. 근데 이제 밥을 못 사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애가 1시간 반을 걸어와갖고 아침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점심때가 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얘가 그 친구가 밥을 싸왔으니까 저희인데 그냥 같이 먹자 그랬으면 나는 얼마든지 같이 먹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와집에 살았기 때문에 배고픈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배고픈데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동네에 있으면 놀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이제 동네에 있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에 들어가 밥을 달라 했던 기억이 나요. 집성촌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 친척이니까 왔나 이러면서 밥을 줘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쌀이 없는 집에서는 어린 친구에게 밥 달라고 하기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굶었던 거죠. 나가 물 마시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라면이 없이 살았죠. 그러면 걔가 지금 마음에 병이 들고 그 시절을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날 어렵고 힘들게 키웠나 그럴 것 같죠.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부산에 가서 좋은 직장 잡아갖고 자식 놓고 잘 살고 뭐 그 시절 이야기 할 때도 마음에 드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가끔 학생들이 제 연구실이나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정말 답이 뭡니까?
밥에, 라면에, 짜장면에, 햄버거에, 뭐 핫도그에 다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라고 하기를 하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먹을 게 그렇게 배고픈데 먹을 거 없는데 꼭 참고 수돗물 마시게 하나. 엄마 아버지 다 그래도 돈 대줘갖고 성균관대 올 정도면 다 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의 병이 너무 심각하게 든 거예요.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뭐 실제로 그래갖고 이렇게 손목을 긋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학교의 상담센터에 연결을 해주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시간 해보면은 뭐 그 눈물이 흐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 제가 걔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이거는 이제 이래 되면은 라면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면이 없던 시절에, 밥이 없던 시절에 살았어도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살고 지금도 잘 사는데 그것이 다 충족이 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결핍감과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불안, 어두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잠식을 하니까 이거 이제 라면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만 해도 어린 학생들을 많이 대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더 답답해하는 건 얘들 아버지 어머니가 제 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밥을 안 먹여줬나 등록금을 안 줬나 서울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방을 안 구해줬나 근데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하고 부모가 서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린 시절에 어찌됐든 그걸 다 거치고 와서 이렇게 이제 사는 거니까 그 부모 세대가 저랑 비슷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비교적 잘 살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만 해도 밥 못 먹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럼 걔들도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못 먹던 시절에도 다 헤쳐나와갖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 너보고 돈 벌어서 학교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잘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왜 이러냐는 거야. 애도 부모를 이해를 못해. 부모도 자식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의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사회 철학과 심성 철학, 라면이 문제냐, 라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심성 철학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아주 공교롭게도 뭐냐 하면은 아득한 과거의 인심과 도심을 이야기했던 그 논의와 맥락이 맞닿아지는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인심도심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괴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 밖에 라면이 문제가 아니고 라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면요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뭐 밥 못 먹으시는 분은 없죠. 밥을 못 먹으신다고 하면은 여기 와 앉아 있지는 않겠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먹고 사실 만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무릎이 안 좋아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대사선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나이에 최소 10% 안의 삶을 사신다고 보면 돼요.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예컨대 가정적으로 여러 뭐 이렇게 화목도 있고 화목도 하고 이러면은 거의 5% 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강까지 괜찮다.
이러면은 예외 없이 전 지구상 인간의 동일 연령대의 3% 안에 삶을 살아요. 제가 성대 내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외부에 강좌를 많이 다녀보면은 대체로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수강생들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동일 연령대 지구상의 10% 안에 살고 조금만 조건을 따져보면 대부분 5% 아니에요. 조건을 더 따져보면 3%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3%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머지 97%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3% 안에 삶을 살면서 아, 내가 인생이 힘들구나. 우리 자식 때문에 힘들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은 내 밑으로 있는 97%의 수많은 인간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라는 게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 때문에 괴로운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괴롭다라는 생각을 괴로워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 안에 드는, 적어도 여기에서 10% 안에 드는 삶을 사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뭐냐 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무엇 때문에 괴롭다, 혹은 내 몸이 병들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지구상의 인간을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본다면은 그것 때문에 괴롭다기보다는 괴롭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 뭐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양쪽에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엄청. 뭐 이거 펴는데 이 자식이 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돈 주고 사서 아주머니는 그냥 무작실 이렇게 펴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 펴면은 굽어지니까 펴야 되거든요. 한 1년간 되게 괴로워하셨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좀 불편하시지만 산보도 잘 하시고 아주 사시는 게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가지고 보면은 나이 들어서 연골이 따라가지고 이게 막 뼈마디가 쑤시고 또 어디가 수술을 하니까 수술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 나는 다녀. 근데 여러분들 밑으로 97%는 그걸 지구상에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한다고. 나는 뭐 이게 뭐 어떻든 간에 가서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97%는 못해.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아프고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이해는 되지만 이게 과연 괴로워할 일인가? 나는 그 97%에 속했다면은 이 괴로움은 진짜 완전 사치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하면은 97%의 그건 생각 안 하고 3% 안에 든 이 삶을 살면서도 내인데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그게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서 나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가 뭐냐면 나야, 나. 내인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감정이나 생각을 굴리게 되면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분명한 거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그거를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더 씌움으로 인해서 사실과 동떨어진 감정이나 생각,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뭐 몸의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자식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만년 역사예요. 요새 우리나라 많이 시끄럽잖아요. 서울 가면은 무슨 뭐 난리야, 난리. 어제도 언제 지난주에 난리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들이 높죠. 뭐 이 정부에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반만년 역사에 지금처럼 뭐냐 하면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공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백범 일지에 보면 백범 선생이 내 평생의 소원 이야기하면서 문화 강국이 된 나라에서 청소부처럼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문화 강국이 됐어요. 지금은 망했지만 대우자동차 김우중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전 세계의 대우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브랜드 하나만 만들면 소용이 없게 그랬어요. 삼성, LG, 현대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반만 역사에 이런 시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좀 힘들고 괴로운 것이 닥쳐오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장 자기에게 그 최대의 어떤 괴로움 내지 고통으로 인간은 이제 느끼고 그것이 심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과거에 인심과 도심이 나오던 그 시절에도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사설을 배우다 보면은 대학 장부에 보면은 정심장이라고 있는데 그 정심장에서 인간의 이런 감정이나 생각을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얘기했는데 대학에서는 4가지 감정으로 압축을 해요. 정심장에. 배우면서 그 생각 잘 못 해보셨죠? 4가지 감정으로 압축을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생성된 4가지 감정이 뭐냐? 첫째가 분노,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좋아함, 네 번째가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원천으로서 이 감정을 온갖 감정을 4가지 감정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75%가 우리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감정 상태가 75%가 왜 그러냐 하면은 분노, 두려움, 근심 이게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좋아함이라는 감정인데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희망하는 이 좋아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좋아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영속성이 너무 드물어. 좋아하는 생각이나 감정 시절은 잠깐이고 이거는 또 지나가고 나면 희미해져요. 자주 다가오지도 않아. 근데 나를 괴롭혔던 분노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근심 걱정은 얘는 생기면은 생명력도 찔려. 나를 붙잡고 잘 안 놔줘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애초에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놓고 볼 때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 상태로 살아가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대학에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틀어서 뭐냐 하면은 사람 인자, 마음 심자를 쓰는 인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심은 정확하게 4가지 감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은 분노, 두려움, 좋아함, 근심. 인심인데 이거를 중용장구 서문에서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태의 불안이다. 위태하고 불안하다. 심지어 좋아하는 감정조차도 위태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노, 두려움, 근심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느끼고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몸이 아프면 약초를 찾듯이 마음이 병들고 괴로움은 마음의 병듦과 괴로움을 치유할 마음의 약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낸 약초가 뭐냐? 그게 바로 도심이에요. 도심.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약초가 도심인데 이게 이제 인심의 대가 되는 도심인데, 근데 문제는 이 약처방, 약방문을 찾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사서삼경 제가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잘 몰랐는데 오래 읽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비방을 숨기지를 않았어요. 낱낱이 약방문을 다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공개된 약방문을 보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내 눈이 없는 거야. 이걸 뭐냐 하면은 눈을 뜨고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 이걸 옛날에 그 당달봉사를 하잖아요. 눈을 뜨는데 안 보여. 왜 이게 눈을 뜨고 보는데 안 보이냐 하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은 우리가 인심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인심 속에서만. 여러분들 이제 살아온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괴롭다라고 할 때 괴롭고 즐겁고 기쁘다라는 이 감정 상태를 다 뭉뚱그려가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심 속에서만 살아가지고 인심의 대가 되는 도심이 뭔지를, 물론 이 중에는 이 공부를 잘 하셔갖고 도심을 자각한 분들에게 이거 뭐 사실 하나만한 이야기인데, 도심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심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얘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는데 옛날 성현들은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으니까 이게 뭐 듣기는 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한문 경서를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읽고 번역은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아까 라면 이야기를 했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하여튼 라면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라면을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라면을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 사실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라면을 드셔보지 못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뭘 하느냐면 라면 맛을 설명해요. 라면 맛을. 라면에 그 MSG가 들어간 수프, 꼬들꼬들한 면발, 거기에 얹어져 있는 계란, 또 숭숭숭 썰어놓은 파, 이것이 막 이렇게 있는 라면 맛을 막 제가 지금 아까 10시 5분부터 지금까지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라면이 저런 거겠구나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라면을 드셔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 맛을 몰라요. 이게 도심을 설명하는 게 라면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 라면 맛을 설명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왜 이걸 설명하느냐?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은 사람이, 제가 오늘 한 50분 동안 라면을 드시지 않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라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강사가 와갖고 라면을 꼬들꼬들한 맛에, MSG 맛에, 계란 맛에 계속 설명을 하니까 식사 때가 다 다가오니까 라면이 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나가보니까 라면을 파네요. 한 4, 5천 원에. 그 강사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라면 한번 먹어봐야지. 라면을 딱 먹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라면 맛을 설명 안 해도 돼. 라면 맛에 대한 책, 라면 맛을 설명하는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그것보다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권을 10권을 읽어도 도심이라는 것을 자기 내면에 한번 자각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그걸로 그냥 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라면은 설명을 듣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도심은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요.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못 사고요. 머리가 뛰어나도 못 사.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머리가 안 좋아도 살 수 있고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살 수 있어요. 남자, 여자, 노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도심을 살 수 있는 티켓은 어디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나? 이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인심이 괴로움이다 뭐라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도심을 왜 이렇게까지 과거로부터 조선시대 내도록 중요하게 했냐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불교식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이고야, 이고. 고통과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이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상황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현실은 똑같아. 자식은 예전에도 속썩이고 지금도 속썩여. 나이 들어서 퇴직한 남편은 예전에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도 보기 힘들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도심의 자각이라는 것은 이 고에서 벗어나는 어떤 지점이 확보가 돼. 똑같은데 안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데 덜 괴로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삶의 내면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 주자가 어떻고 태계 선생이 어떻고 남명 선생이 어떻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거는 내가 도심을 자각하지 않는 한에서는 다 남 살림살인 거예요. 이게 내게 되려면은 라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수많은 책을 읽어도 내가 라면을 안 먹어보면은 이게 뭔가 리얼하게 실제감 있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라면을 먹고 나면은 이게 정말로 리얼하게 실제가 되고 그 효과가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이고예요, 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식도 그대로고 남편도 그대로고 부인도 그대로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이런 상황은 다 그대로고 내가 늙어가는 것도 그대로고 병든 것도 그대로인데 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조선의 유학, 더 이전에 중국에서 전해졌던 발생됐던 유학인데 이 유학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언어 문자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게 핵심이다, 이게. 여러분들 논어 책 펴면 처음이 무슨 말이에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이런 말 하죠.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은 지식이 많이 축적될 것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라면의 맛에 대한 설명서를 열심히 익히는 게 아니고 내가 라면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병 선생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퇴계 선생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지식의 측면에서 사서삼경도 읽히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뭐냐면 라면 맛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제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한테 계속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고. 그 선생들은 라면을 먹어본 사람이니까 요모조모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자성어의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격화소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발바닥을 긁으면 되는데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신발바닥을 긁는 거야.
끓기는 한데 발바닥에 가려움이 가시진 않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마음에 그 가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결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발바닥에 가려울 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서 끓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 선생님이 못 해줘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네, 요 지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발바닥을 긁을 수 있을 것인가? 10분 쉬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중용장구 서문 더 위에는 이제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16자 심전의 내용이에요.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인심의 위태로. 그러니까 도심의 은미함까지 이야기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려면 사실 요거 하나가 이제 2시간 강의 내용이죠. 근데 뭐 어찌됐건 압축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인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심의 속성은 위태불안이에요. 위태불안인데 이 위태불안한 인심은 분노, 두려움, 좋아함, 근심. 이건 사실 좋아함의 감정도 끝까지 지속되지 않으니까 위태하고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위태하고 불안한 인심 속에서 살아갈 때의 나의 실존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심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심은 속성이 뭐냐 하면은 미묘히 남견, 미묘해서 보기 어려워. 내가 일생 동안 도심으로 살아보지 않았다. 자, 그럼 도심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는데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 주자, 퇴계, 남명생 다 이야기를 해놨어. 이야기를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들어보면요 이해는 되는데 알지는 못할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 우주 안에요 부피와 질량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유형의 물상이고 무형의 물상들 있죠.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부피나 질량을 가진 거는 내가 인간의 몸이라든가 이런 마이크잖아요. 이런 모든 거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사실 뭐 들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이 마이크는요 있으려면은 내 손이 의지해서 잡혀 있어요. 저는 이 위에 있죠. 이 건물은 그 위에 있고 흙은 그 밑에 쌓아놓은 뭔가가 있어서 그 안에 담겨 있고 이 지구는 태양계 안에 태양계는 우주 안에 이렇듯이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 의지하거나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은 누가 할까요? 생각이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생각을 못해.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괴로움이 괴로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생각이나 감정 속에 몰입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활성화가 안 돼.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의 유형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담겨 있듯이 내 생각이나 감정도 어딘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생각이 생각을 할 수 없고 괴로움이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생각하는 어디가 있고 괴로움은 괴로워하는 어디에서 괴로워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길을 가는데 와서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렸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엄청 열받죠, 그죠? 그런데 뒤로 돌아봤는데 사람이 쫙 있어서 누가 때렸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어느 놈이 내 뒤통수를 때렸냐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누가 날 이렇게 괴롭혔냐라고 내 뒤통수 때린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주자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있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이거를 인기관 또는 몽각 또는 몽교관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자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대학 장구 대전 소주에 나옵니다. 인기관.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몽. 요거는 깨달을 각 일어날 교자라고도 이러는데 몽각관이라고 하죠. 만약에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있는 이 지점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나는 뭘로 사느냐 하면은 인간으로 사는 것 같죠. 주자가 보기에는 귀신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은 눈을 번연하게 뜨고 이렇게 사는 것 같죠. 주자가 보기에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꿈속에 사는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각이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고 비로소 꿈속에서 깨어나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리켜서 인기관 또는 몽각 또는 몽교관이라고 하죠. 이건 각이라고 들고 교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보면 인간의 한 개체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나는 평생을 살다가 가는데 잠든 상태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잠든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죽기 직전에 의식이 있으면 깨어나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묘학에서는 그럴 게 뭐가 있냐. 지금 뭔가 술을 내갖고 깨어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도 권력도 나이도 상관없다. 오로지 뭐만? 이것에 대한 지도를 인식하고 이 지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지향이 있고 그 의지나 지향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내 삶의 어떤 변곡점을 만났을 때 그때 이게 깨어나는 그때. 그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야. 대학 장구 전 5장에 보면은 주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단의 활용관통하면은 중물지 표류종 추가 무불도하고 오심지 전체 내용이 무불명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단의 활용관통, 하루아침에 활용관통한다고 할 때 이 하루아침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하루아침은 언제 오는가? 그게 바로 사서에서 다 이야기를 해놨어. 하나 예를 들면요. 이 하루아침은 어떨 때 오느냐 하면은 맹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이 괜찮은 인간, 하늘이 어떤 한 인간을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 때 소위 말하는 인기관에서 인간, 몽각관에서 각 사람과 깨어난 인간으로 어떤 인간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이 그 인간에게 어떤 짓을 시키냐 하면은 첫째가 뭐냐면 몸을 너무 고달프게 해.
두 번째가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해요. 몸의 고달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잠 속에서 깨어나고 귀신을 벗어나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적어도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단이에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나 번민이 이 잠 속에서 깨어날 수 있는 키다 이런 거예요. 방금열 쓴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는데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가 아니었으면 소크라테스 같은 훌륭한 현인이 세상에 태어났겠나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힘든 부인하고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본인도 괴롭고 부인도 괴롭겠죠. 그 와중에 나의 개체적 인격에 좀 더 나은 지점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예수, 석가, 봉자, 마호멧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떤 각성의 길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성인이 아니지만 나 개인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예전에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갔을 때 요새는 학교에 바빠서 못 나가기도 하고 또 죄송한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재미도 적어지고 해서 잘 안 불러줘서 그러기도 한데 그때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서울의 어떤 단체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한 50쯤 된 아주 곱게 생긴 아주머니가 이제 한 20살 남짓 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계속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이렇게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와 강의를 들으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여류 화가인데 아들이 자폐야. 자기 어릴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 좋은 남자 만나갖고 정말로 그 화가로서도 성취를 했는데 도대체 내 자식이 세상의 문을 딱 걸어 잠궜네. 그러니까 얘를 어디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집에서 계속 뭐 치료도 하고 안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인생이 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너무. 왜 도대체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내 인생에 이런 아문이 들이오냐고. 특히나 첫 자식이 그러고. 그래서 자기 정말로 애하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보이기 힘든 아들 손을 잡고 공부를 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이런 한문 강의도 듣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자기 내면에 뭐가 이렇게 뚝이 확 무너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들이 태어나가 그 십몇 년을 살아오는 시간이 열차를 타고 제가 서울에서 진주 내려올 때 차 타고 와서 그 터널을 들어가는데 터널을 계속 십몇 년을 터널을 하는데 이 기차 안에 불도 꺼지고 바깥 깜깜한 터널을 십몇 년을 지났는데 마음만이 뭐가 딱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터널을 확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명천지가 앞에 확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에 그 안온했던 생활을 했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감정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정말로 이 아들이 지금도 말 안 하고 잘생겼더라고요. 따라다니지만은 아들이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괴롭지도 않고 너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의 자폐, 10년 동안의 터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본인이 깨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뭐 중내 산에 하지 말고 좀 참아봐라. 분명히 좋은 세월이 온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봐야 내보다 어려웠겠냐. 아니 나는 어릴 때 그 저기 십리길을 1학년짜리가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굉장히 병마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큰 수술도 2번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든 생각이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있을까 했는데 2은 낳았고요. 애들 좀 크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70까지만 살자.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너무 이제 건강 상태가 대학교 때 안 좋으니까. 그 70까지만 살자 그랬는데 지금도 뭐 안 좋은 게 많죠. 근데 제 친구 중에 벌써 세상을 뜬 애들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건강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와중을 살면서 든 생각이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서울 가서 자취하면서 하숙하면서 든 생각이 인생이 너무 괴롭구나. 몸이 너무 힘이 드니까 괴로움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한 40 넘어서부터 뭐가 바뀐 건 아니야. 바뀐 건 아니고 교수가 제가 좀 늦게 됐거든요. 뭐 비정규직으로 보니까 힘들었죠. 40 제가 4세 됐는 거예요. 친구들 후배들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40 딱 넘으면서 굉장히 인생이 괜찮아요. 오히려 객관적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에 잡아먹히지만 말고 조금만 견뎌보고 잘 귀를 열고 어디 가서 들어보면은 누군가가 뭔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본인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이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접촉이 딱 되면은 뭔가 수가 생긴다. 43세 병이 들어갖고 한 달간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제 기억이 나는데 아산병원인데 그때 제가 이제 맏아들이고 맞사위고 애 둘의 아버지고 사람의 맞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지금도 계셔요. 자, 근데 이제 40 중반에 중년이니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수술하고 났더니 몸을 진짜 빨래 건조기에 넣고 건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막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이러는데 제가 딱 그 나이가 돼서 누군가에게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아픈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사람도 저인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자식은 마찬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도 연로하시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이게 힘이 돼야지. 제가 그 나이 내가 아버지 어머니인데 병원에 오신 것만도 죄송한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뭐 마찬가지예요. 뭐 자식도 안 돼, 부인도 안 돼, 부모 형제 다 동생들인데 그 밤에 고통 속에 누워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를 좋아하긴 하는데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믿는다거나 뭐 기독교도 아니고 결국은 저인데 남은 거는 20년 동안 공부한 유교 경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 속에서 자꾸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불령납포잖아요. 그 열과 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점에서 제가 뭘 감각적으로 느꼈냐면 이런 생각도 어딘가에, 이런 감정도 어딘가에는 담겨 있구나. 그 이전에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내가 묻혀가지고 괴로움만 느꼈는데 이런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이래 돼요. 이 컵 속에 좀 전에 커피를 마시고 지금은 차를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이 컵 속에 담겨 있는 차나 커피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커피나 차가 담겨 있는 이 컵은 뭐냐 하면은 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나 감정으로서의 인심이 커피액이나 차액이라면은 커피액과 차액 같은 인심이 담겨져 있는 이 컵은 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칠판에. 이 칠판에 써져 있는 글씨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칠판 자체는 뭐냐 하면은 생각과 감정으로서의 이 글씨가 인심이라면 칠판 자체는 도심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은 칠판 위에 써진 글씨는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쓸 수 있어. 우리의 생각은요,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건 생각이야. 칠판에 써진 글씨와 똑같아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우면은 지워져요. 물론
진하게 써놓으면은 좀 덜 지워지겠지만 빵빵 문대면은 희미해져요. 다른 글씨 쓰면 돼. 그러면 칠판은요? 칠판은 얘는 이 위에 써있는 글씨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글씨가 써져도 상관이 없어. 지우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칠판은 안 보고 글씨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글씨만 보고. 한 번도 칠판으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고 글씨로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글씨가 써진 칠판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내면의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희미한 도심을, 이게 위태로운 인심에서 벗어나서 희미한 도심을 자각하게 되는데, 고통이나 괴로움의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정이 뭐냐 하면은 정찰이야. 정찰. 정밀하게 살핀다. 여러분들 대학에 경물치지 성리 정심 있죠? 정심 글 때 정을 다 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정이 아니야. 주자의 대학 장부 얘기하면은 정심의 정은 발정이 아니고 살필 정이에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정밀하게 살펴봐.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칠판을 처음에는 자각을 못 하는데 자기 내면에 힘든 점이 있으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생각을 못하고 힘들어 하진 않거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생각을 하지? 어디에서? 아니, 어디에서 이 괴로워하지? 근데 이걸 잘 생각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냐면 내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내 마음 어딘가에 큰 곳에서 그 생각이 떠올라.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 생각이 담겨있는 칠판 쪽으로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 어떻게? 내가 살라고. 괴로움이 싫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나 감정이 그 어느 곳에서 떠오르면은, 떠오르기 전에는 안 지워질 것 같은데, 떠오르면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하고 똑같아요. 구름이 끼었다가 구름이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칠판을 환기하는 거는 자기 삶의 이런 지도를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삶의 번뇌나 힘듦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질 때,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괴로우면 도대체 누가 괴로워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점심시간 돼서 라면 먹으러 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발걸음을 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발걸음을 뛰는데 이 발걸음을 뛰게 되면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자가 중용장부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잘난 인간 못난 인간 할 것 없이 다 이걸 가지고 있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걸음만 뛰면 걸어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아갖고.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칠판에 써진 글씨 보다가 칠판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속이 돼요.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 유일의 이름 뭐냐면 일수. 한결같이 도심을 지킨다. 그러면 정찰은 뭐냐 하면은 도심으로서 인심을 보는 거고 일수는 뭐냐 하면은 도심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내면의 텅 빈 허공에 생각이나 감정이 보여져. 그럼 보여지는 마음이 인심이고 보는 그 마음이 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 마음 도심은 보여지는 마음이 있을 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고통스러움과 거기에서 생성되는 감정으로서의 인심이 자각이 될 때 그걸 자각하는 도심이 활성화가 된다고요. 근데 이 도심은 한번 활성화가 되면은 얘가 꺼지지가 않아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라면을 먹기 전에는 라면 맛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금 나가서 라면을 한 그릇 딱 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간이 와도 라면 맛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강의실에는 들어오면 불을 켰다가 나가면서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도심의 불은요, 한번 딱 켜지면은 절대로 안 꺼져. 이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안 꺼지고요. 집에 가서 딴짓해도 안 꺼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라면 맛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이 도심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뭐 미발지중이라든가 명덕이라든가 뭐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미의 첨차가 조금은 다르지만 다 뭐냐면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자의 대학 장구에서 명덕을 설명할 때 명덕의 설명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인지, 소득, 보천, 허령불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인간이 하늘에서 얻은 바, 인간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태어나. 그 다음에 뭐냐면 허령불매, 텅 비어 있는데 영활한 인식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허령이거든요. 텅 빈 내면의 공간에서 영활한 인식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이 인심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그 작용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한번 딱 되면은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불매, 어두워지지 않아. 안 꺼져. 그게 뭐냐면 일수예요. 한결같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들을 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 이런 게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다 어떤 지점에 갔을 때 제가 옛날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인이 날 속이지 않았구나.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강의를 할 때 대학 장구를 강의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명덕을 허령불매 이구중리 응만사라고 주자가 설명했는데 허령불매, 제가 대학 갖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도 허령불매를 번역은 해드릴 수 있는데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텅 빈 허공에 감정이나 생각을 띄워서 영활한 인식자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한번 자각된 텅 빈 허공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상존하는 이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번역은 해줄 수 있는데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혹시 운이 좋아서 제가 몇 년 더 살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 되면은 그때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은 제가 아는 바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로 선인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어요. 하나 감추지 않고 약방문을 다 공개를 했어. 다만 내가 못 알아볼 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피난처를 도심으로서 이렇게 마련했고 도심을 자각하는 것은 위태로운 인심의 자각을 통해서 인심을 정밀하게 살피는 걸 통해서 한결같이 상존하는 도심이 자각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말하는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강난신고가 그 보다 괜찮은 인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게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내면에서 겪게 되는 어떤 괴로움을 사다리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인간이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그 괴로움으로 함몰되냐 하면은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의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래요. 경전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혼자가 하도 글자를 오래 안 써놨더니 문헌이라고 있죠. 문헌.
문헌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책이고요. 책을 문이라고, 헌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뭐냐 하면은 어떤 과거의 유산 중에 책으로 남겨진 건 문이라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서 사람에게 남겨진 걸 헌이라고 하거든요. 내면의 고통과 더불어서 그 길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면은 책으로 남겨진 데서 일단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헌은 뭐냐 하면은 그것에 대한 번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헌이라는 것은 책과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책은 시각적으로만 되는데 사람은 뭐가 있냐 하면은 시각과 더불어서 청각이 작동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귀에 울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인심도심을 그냥 책으로 읽는 것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귀로 들어오는 것이 결합되었을 때 이게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짜 와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런 지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책의 내용도 보고 그런 사람의 말도,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활용했을 때 뭐냐 하면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탁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으로 인심을 정밀하게 살펴서 한결같은 도심의 상태에 있게 되는 요 상황을 가리켜서 윤집골중, 상과 그 중을 잡고 있다. 이게 중이에요. 이게 중. 중은 여기저기의 중이 아니고, 여기저기의 중간이 아니고, 도심으로서 인심을 바라보는 이 내면이 지속될 때의 상황을 중이라고 해요. 지속될 때.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왜 그러면은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에서 벗어난 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인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분노라든가 두려움, 걱정, 좋아함 4가지 감정이 있지만은 도심에는 이런 감정이 없거든요. 여기는 기쁘고 즐겁고 좋아하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 이 칠판 위에 써지는 글자의 문제지 칠판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자체는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러면 도심의 자각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느냐 하면, 이건 약간 착시 효과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감기 몸살이 났다. 이런 멀쩡하게 이래 지내다 감기 몸살이 나면은 되게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약을 먹고 쉬고 나니까 그 몸에 몸살이라든가 콧물, 감기에서 이제 나았어. 감기 처음에 나면 어때요? 몸이 막 상쾌하죠. 몸이 나았다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감기 몸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그 몸은 원래 몸의 상태는 뭐냐면 감기 몸살 이전의 상태가 원래 몸의 상태야. 그러니까 도심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게 거기에 무슨 즐겁고 기쁜 게 있는 게 아니고, 인심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감정 상태가 물러가고 나니까 우리가 몸살, 감기 나았을 때의 몸의 상쾌함처럼 마음의 상쾌, 유쾌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열과 락이라고 표현하지, 도심 자체에 연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여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심 도심에 이어서 고난 속에서 인심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 속에서 도심이 자각됨,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책도 읽어야 되고 그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라면을 본인이 직접 끓여 먹든지 돈 주고 사 먹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저희 어머니가 원래 80이신데, 근데
그 초등학교 나오셨거든요. 아버지는 대학원까지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한 10년 전쯤에 뭐 이렇게 어디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고 공부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을 저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시는데 본인의 도심이 자각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밥은 제가 아침에 집에서 먹지만 항상 가서 이제 아침에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커피를 가지고 차를 한 잔씩 막 먹고 학교로 가는데 야, 그때부터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객관적인 삶이 변한 건 아니야. 심지어 객관적인 삶은 몸은 늙어가시고 또 막 무릎 수술하고 대사성 질환 있고 힘들죠. 그런데 삶의 무게가 확 떨어진 거야. 확 떨어져가지고 정말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어느 정도 고에서 탈출하셨더라고요. 죽음조차도 생각이니까 죽는다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시고 이러니까 본인도 편하시지만 곁에 있는 자식들도 많이 편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정말 옛날 분들이 속이지 않았구나. 이거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탁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심이 자각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되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뭘 하나만 도심으로 살지 못했을 때 생성되는 부작용을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중용에서 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소자가 희다 소자가 아니고 중용에서 소는 뭐냐면 소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라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라는 뜻이에요. 현재. 도심을 자각하기 전에 인심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남 탓을 해요. 중용에 보면 이 소를 이야기하면서 상불원천 하불우인이라고 하거든요. 남 탓을 하거나 탓할 사람이 없으면은 세상 탓을 하거나 하늘 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네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데 만 30이 넘어서 내가 불의한 거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원망스러운 것으로서 상정이 된다면 그게 뭐 부모 형제든 혹은 결혼해서 처자식이든 혹은 직장 상사든 분노와 원망하는 것으로서 남 탓을 하는 마음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마음이 비상등을 울려요.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뭐 자손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뭐 어떤 삶을 살건 간에 내 자식의 탓을 하거나 혹은 뭐냐 하면은 제 친구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불효한다고. 애석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든다거나 서운한 마음이 든다거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면은 만약에 그거를 자각하면요 그때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때 그거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중용의 말이야. 저는 이 말을 거의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30 넘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게 가장 가까이로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 혹은 이런 게 생기면은 지금 뭐 잘못 가고 있어. 물론 외부에 있는 부모 형제 처자식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상을 가진다는 건 이건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안연을 되게 아꼈는데 안연이 자기 삶의 한 모습 중에 뭐라고 했냐면 불천노라고 했거든요. 안이불 옮길천 분노 발노. 안연도 화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화내고 말아. 그걸 마음의 잔상으로 가지고 와서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옮겨졌는데 그거 가서 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지속되는 인심으로서의 분노나 원망 상태가 있으면 이거 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해요. 그 인심 속에 살다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도심을 자각한 상태가 되면은 마음의 분노나 원망, 남 탓하는 게 정말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저하게. 이거는 확실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심지어 자식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확 없어져요. 확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소의 삶을 사는데 이 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도심을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가 없다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과거에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언제 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는 거는 미래의 걱정을 땡겨와갖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와 미래라는 거는 다 현재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재에. 그런데 도심을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걱정의 마음으로 인심이 활성화가 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내면에 마음 한쪽은 과거에 끄달려가 살고 한쪽은 미래에 끄달려가 살아. 지금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안에서 원인을 안 찾고 내 밖에서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을 자각해서 소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도 현재 안에 오롯이 수렴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밖에 뭘 많이 바라지 않아. 그게 내 자식이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간에 뭘 많이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현재의 나의 삶 속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어의 세 번째 구절, 학기 1장의 세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욕분자고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이게 꽤 훌륭한 인간이 아닌가 이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특히 젊을수록 나이 드실수록 또 그런 면이 심한 분들도 계신데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속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죠. 남의 평가질에서.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비난하고 못 참아. 그런데 유학에서 굉장히 괜찮은 인간의 첫 번째 조건으로 공자가 내세우는 게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초연한 인간이에요. 이거 누가 날 막 비난하고 칭찬하는데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러면 신경을 안 쓴다는 그 마음에 더 신경이 가요.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의미의 가중치가 확 떨어지게 돼 있어.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간에. 그러니까 이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인간이라는 게 다 뭐냐 하면 이것과 연계가 돼요. 이것과. 도심으로서 살아가면은 자기 내면의 본래적인 지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를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온갖 감정 상태들이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아요. 바람에 휩쓸려가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삶이라는 것은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런 삶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뭐냐 하면 인생의 고로부터 탈출이에요. 제가 원래 대학을 가지고 전공을 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리도 한 10년, 15년 이상을 논어를 전공을 해서 이제 뭐 책도 내고 번역서도 내고 이랬거든요. 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낸 책이 논어 천년의 만남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기왕에는 이제 주자학의 논어 해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양명학파 불교의 스님들의 논어 해석을 가져와고 편집을 해서 번역을 하고 큰 주제를 뭐로 삼았냐면 제가 판단하는 논어의 주제는 고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찬성하지 않는 선배 연구자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는 논어의 내용들이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석을 같이 읽다 보면은 왜 이런 그 문제의식이 생겼고 문제의식이 생겼으니까 해결 방법이 생겼고 해결 방법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잘 전달하고자 하는 스킬도 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논어 안에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라는 책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2000년 동안 뭐랄까 보전의 지위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논어 집주 서설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논어를 읽는 4가지 독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두 번째는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한두 구절 반드시 좋아하는 구절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논어를 읽고 나서 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각적으로 이 책이 너무 좋아. 논어라는 책을 끼고 다니는 거야. 마지막에 정자가 뭐라고 했냐면 논어를 읽는데 최고의 독서는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지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지, 무지, 족지, 도지 써볼까요? 이게 이제 도심이 활성화되는 한 모습인데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지, 무지, 족지, 도지 요 지는 조사로서 뜻이 없어요. 그럼 하면은 조사를 빼버리면 수무족도가 돼요. 그럼 여기서 수하고 족을 빼버리면 무도가 되죠.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도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노래방 가서 손이 이러는 게 수무고요. 신이 나서 발을 이렇게 부르고 춤을 추는 게 족도거든요. 이게 논어의 이 논어를 읽을 때 도심에 대한 감각이 활성화가 되면은 자기 내면을 괴롭혔던 고통의 감각이 확 물러가면서 순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춤추고 발이 부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이제 논어를 가지고 한 10몇 년 정도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이야. 아니 어떻게 이 한문으로 쓰여진 논어 책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위 말해서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냐. 근데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알았어요. 이분들이 거짓말을 써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경전을 대하는 자세는 첫째는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한다. 대학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도 첫 장의 첫 주석부터 모르는 시간이 10년 이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한가? 라고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려우면 일단 믿어요. 일단 어찌 보면 종교적인 자세죠. 일단 믿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봐요. 그러면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을 때 제가 믿었던 그 대목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된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하는 거고 안 된 거는 내가 아직 그까지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지 그거는 그것을 말해 놓은 성형과 현인의 잘못이 아닌 거죠. 거짓말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내가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전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모르는 게 있으면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돼요. 번역은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요 딱 두 가지야. 알든지 모르든지야. 이거는 그게 없어요. 중간이 없더라고. 알면은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는 지금 내가 모른다 뿐이지 일단 믿어보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하여튼 이때까지 쭉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자식도 키우고 뭐 집도 사고 먹고 사는 어떤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 삶을 고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특히 여성들이 한문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그 행동이다. 그냥 계속 이래 이야기했더니, 제 주변에 제자나 여동생들이 다 이제 공부의 길을 가가지고 뭐 학위도 받고 대학에 취직도 하고 이래 됐는데, 아마 저기 계속 제가 아까 사타하고 와서 들어보니까 뭐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그거가 이렇게 눈에 확 안 뜨이고 번역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글로 보는 게 문이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헌인데, 이 문과 헌이 일단 구비가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은 본인 삶에 있어서의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또 사다리가 되니까, 이게 세 개가 다 플러스가 돼 있어. 삶의 경험치와 문과 헌이 다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제 생각에 운만 남은 거예요. 운만. 네, 이제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 어찌됐건 주자가 말한 어느 날 아침에 오는 거는, 저는 다분히 이 세 요소가 결합돼서 어떤 시점에 나에게 운이 딱 오면은 자각이 돼요. 도심이. 부디 다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